근구수왕의 통치와 평화의 시작. 한강의 새벽은 안개 속에서 천천히 깨어났다. 강 위를 덮은 은빛 물안개는 산과 들, 마을과 도시를 휘감으며 세상을 잠시 정지시킨 듯 했다. 강물 위에는 작은 배들이 물결을 가르며 유유히 움직였다. 배 위에는 곡식과 생필품을 실은 상인들이 잠잠히 항로를 지켰고, 강가의 둑 위에서는 농부들이 물을 대며 논밭을 가꾸고 있었다. 장인들은 작업장에서 도자기와 금속 세공을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학당으로 향하며 한자 한자 글을 배우고 있었고, 그 작은 손가락과 눈빛 속에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었다. 그날 도성 한가운데 왕궁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지만 그 속에서는 긴장과 결단이 흐르고 있었다. 근초고왕에 세운 번영의 터전을 이어받은 근구수왕은 이제 왕좌에 올랐다. 어린 시절부터 왕궁 안팎을 누비며 아버지의 통치를 지켜본 그는 백성들의 삶과 강의 흐름, 군사들의 훈련과 장인들의 손놀림까지 몸으로 느끼며 통치의 본질을 배웠다. 그에게 통치란 단순히 명령을 내리고 세금을 걷는 일이 아니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군사력과 권위만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문화와 법을 지키며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이었다. 왕좌에 오른 근구수왕은 무엇보다 먼저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한강과 금강 그리고 작은 지류에 이르기까지 강줄기를 따라 행정구역을 정비했다. 각 지방 관청과 관리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농업과 상업, 세금과 법령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세심히 살폈다. 그는 자주 강가를 거닐며 백성들의 얼굴을 살폈다. 시장의 활기, 어린아이들의 웃음, 장인들의 손놀림 그 모든 것이 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이었다. 어느 날 근구수왕은 강가 둑 위에서 작은 소년의 손을 잡았다. 소년은 갓 배운 글을 펼치며 왕 앞에서 조심스럽게 읊었다. 왕이시여, 저는 오늘 새 글자를 배웠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다, 나의 백성. 지혜는 나라를 지키는 또 하나의 칼이다. 무력만으로는 백성을 지킬 수 없고 법과 지혜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 장수들의 훈련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다. 강가의 언덕과 숲, 돌과 바위를 활용해 매복과 방어 연습이 이어졌다. 젊은 장수들은 아침 안개 속에서 활과 칼을 쥐고 서로를 겨루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경쟁심이 아닌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자. 이 다짐은 단순한 군사적 결의가 아니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병력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과 문화, 법과 질서를 지키며 백제를 번영시키겠다는 의지였다. 근구수왕은 자주 장수들과 함께 훈련장을 걸었다. 그는 때때로 활을 들어 시범을 보였고 군사들의 자세와 기술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장수들은 왕의 눈빛과 손길에서 결단을 읽고 그 의지를 자신의 몸과 마음에 새겼다. 훈련이 끝난 뒤 강가에 모인 장수들은 서로의 시선을 확인하며 묵묵히 약속했다. 우리의 칼과 활은 단순히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도구다. 강가를 따라 펼쳐진 도성의 풍경 속에는 이미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서로 상품을 교환하고 물길을 따라 배들이 오가며 교역을 이어갔다. 학당에서는 아이들이 글과 숫자를 배우며 세상의 흐름을 익혔다. 사찰에서는 승려들이 연부를 외우며 마음을 닦았고 장인들은 불상을 제작하며 예술적 기량을 쌓았다. 강물 위의 햇살은 모든 활동을 부드럽게 비추며 백제의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는 듯 했다. 어느 날 근구수왕은 강가의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강물의 흐름과 아이들의 웃음, 장인들의 망치 소리와 상인들의 말소리가 한데 어우러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 나라를 단순히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고 문화를 세우며 강과 땅의 생명과 함께 흐르는 왕이 되리라. 그날 아침 한강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강물은 햇살 속에서 반짝였다. 근구수왕의 눈빛은 먼 강줄기를 따라 흐르는 물처럼 고요하면서도 단단했다. 그의 통치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백성들은 그의 결단과 지혜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다. 강과 도시, 장터와 학당, 사찰과 왕궁까지 이어지는 백제의 일상은 그렇게 새롭게 흐르기 시작했다. 근구수왕의 시대, 한강의 아침은 평화와 번영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침류왕과 불교의 수용. 세월은 흘러 백제의 도성은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가의 물결은 여전히 잔잔하게 흐르지만 도시 곳곳에서는 새벽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시장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온 비단과 철, 옥과 거울이 정리되었고 장인들은 작업장에서 도자기와 금속 세공을 다듬으며 손놀림을 바쁘게 했다. 그러나 도성의 중심, 왕궁 안에는 그 어떤 시장의 소음보다 더 강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 긴장감의 주인공은 침류왕이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백제의 왕권과 나라의 미래를 동시에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강가의 장수와 백성, 시장과 학당을 관찰하며 나라의 흐름을 몸으로 익혀온 그는 강력한 통치력만으로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지키며 동시에 문화와 학문을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통치의 길임을 깨닫고 있었다. 384년 한낮의 햇살이 도성의 성문을 비출 때 인도에서 온 승려 한 명이 성문을 통과했다. 그의 이름은 마라난타. 긴 법의와 수수한 얼굴, 그리고 신비로운 기운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손에는 낯선 경전과 의뢰용 도구, 그리고 작은 불상이 들려 있었다. 마라난타가 도성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경외를 느꼈다. 장수들은 호기심 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고 궁중 관리들은 서류와 기록 속에서 낯선 글자를 발견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침류왕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마라난타를 맞이하며 정중히 인사하고 왕궁 안에서 의례를 행하도록 허락했다. 이 백제의 땅에서 당신이 가져온 지혜를 나누어 주게. 침류왕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기대가 담겨 있었다. 마라난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백제는 신라보다 약 200년 앞서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사실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을 넘어 국가와 문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왕실은 곧 사찰과 수도원을 세우기 시작했고 백성들에게는 불교의 교리와 의식을 알리며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장려했다. 장인들은 새로운 건축 기술과 불상 제작법을 배우며 예술적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금속과 돌, 나무 위에 새겨진 섬세한 불상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신앙과 예술, 기술이 결합된 결과였다. 도성 안팎의 강가와 언덕에서는 젊은 장수들이 훈련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훈련은 단순히 군사적 기술만이 아니었다. 마라난타와 승려들이 가르치는 마음 수련과 명상법, 내면의 집중력 향상 기법까지 더해졌다. 활을 쏘며 몸을 단련하는 동시에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혔다. 훈련장을 지나가던 근류왕의 시선은 장수들의 눈빛 속에서 새로운 결의를 읽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싸움을 준비하는 군인이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탱할 정신적 기둥이 되어가고 있었다. 장인과 학자들은 사찰과 수도원에 모여 경전을 연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쌓았다. 불교 경전 속의 철학과 우주관, 인간관은 단순한 교리의 전달을 넘어 백제 사회 전체의 규범과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강가의 아이들은 승려들에게 글을 배우며 경전을 읽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력과 철학적 사고가 함께 성장했다. 시장과 사원, 학당과 왕궁이 서로 얽히며
백제의 강과 도시, 문화는 불교를 매개로 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차츰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침류왕은 강가의 사원 앞에 서서 먼 물결을 바라보았다. 햇살에 반짝이는 한강의 물결, 사원 지붕 위에서 반짝이는 금빛 장식, 수도원 안에서 울려 퍼지는 연불 소리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평화로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백제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다. 문화와 신앙, 법과 지혜가 어우러져 강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날 저녁 강가의 작은 마을에서는 백성들이 처음으로 불교 의식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촛불을 들고 불상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뜨고 장인들은 새로 만든 불상 앞에서 경건히 몸을 숙였다. 사람들은 신비와 경외를 동시에 느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닌 삶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약속이었다. 사원과 수도원은 그저 종교시설이 아니었다. 학문과 예술, 외교와 문화가 결합된 백제 사회의 중심이었다. 장인과 학자, 장수와 승려, 백성과 왕실이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사회 구조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강과 도시, 사원과 학당, 시장과 궁전이 함께 만들어내는 백제의 풍경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왕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정신적, 문화적 질서 속에서 꽃피는 하나의 문명이었다. 강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백제의 미래를 실어 나르는 듯 했다. 어린 장수들의 눈빛, 장인들의 손놀림, 학자들의 집중, 승려들의 연불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백제를 단단하게 지탱했다. 침류왕의 통치와 불교 수용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백제라는 나라가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중대한 발판이 되었다. 그날 밤 강가의 사찰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도시와 숲을 울렸다. 침류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강의 물결과 별빛, 그리고 불상 위 금빛 장식이 어우러진 장면 속에서 그는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 이제 백제의 별이 뜰 차례다. 강가의 밤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흘러갔다. 평화와 번영, 그리고 문화와 신앙의 씨앗이 한데 어우러진 그 밤은 백제가 찬란한 중흥을 향해 나아가는 서막이었다. 동성왕과 외교적 안정. 동성왕이 즉위한 시기, 백제의 도성은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활기찬 에너지를 잃지 않았다. 왕궁의 높은 담장은 햇빛을 받아 붉게 빛났고 궁중뜰에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이 사라지지 않았다. 백성들의 삶은 안정되어 있었고 한강과 금강을 따라 이어진 도시와 시장은 번영의 신호로 가득했다. 그러나 동성왕에게 평화란 단순히 내적 안정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북쪽 고구려의 세력 확장, 그리고 남쪽 신라와의 국경 문제는 늘 긴장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왕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동시에 확보할 전략을 고민했다. 그때 동성왕은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신라 소지왕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혼인 동맹을 맺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적 평화를 이루기로 한 것이다. 궁정에서는 이 결정을 두고 신하들 간의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어떤 신하는 외교보다 군사력이 우선이라며 반대했지만 왕은 단호하게 말했다. 칼보다 지혜가 강하다. 혼인으로 맺은 인연은 세대를 넘어 나라를 지탱할 것이다. 혼인 외교는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다. 왕과 왕비는 서로의 나라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문화를 교류하고 법과 제도를 학습했다. 궁중에서는 신라의 풍습과 백제의 풍습이 함께 어우러졌고 왕실 행사는 두 나라 문화가 섞인 새로운 의례로 거행되었다. 백성들은 신기해하며도 자연스럽게 두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상인들은 이를 기회로 무역과 교역을 확대했다. 동성왕은 또한 왕실과 장수, 관리들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외교와 국방, 행정의 균형을 점검했다.
강가 언덕에서 장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백성들의 안전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젊은 장수들은 활과 칼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강과 도시, 사찰과 학당, 시장과 농촌의 흐름까지 파악하며 전략을 세웠다. 그날 저녁 강가에서는 장수들과 학자, 장인들이 모여 논의를 이어갔다. 사찰에서는 승려들이 염불과 명상을 지도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다. 학자들은 불교 경전과 중국에서 들어온 문물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고, 장인들은 새로운 건축과 공예 기술을 실험하며 문화적 창조를 이어갔다. 모든 활동이 한데 어우러져 백제 사회는 안정 속에서도 변화와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다. 무령왕과 백제 중흥. 501년 백제 도성에 새로운 기운이 흘렀다. 무령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백제는 이미 외교, 문화, 경제, 군사 모두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백제의 국력을 재확인하고 행정과 군사, 외교와 문화의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려 했다. 무령왕은 강과 도시, 시장과 농촌을 돌며 백성들과 직접 만났다. 그는 그들의 얼굴과 손, 발걸음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나라의 흐름을 읽었다. 시장에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장인들의 작업을 지켜보며 기술과 예술의 수준을 확인했다. 사찰에서는 승려와 학자들과 만나 경전과 철학, 예술과 문화를 논하며 나라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했다. 무령왕은 특히 일본과의 교류에 힘을 쏟았다. 사신단을 보내고 일본 사절을 맞이하며 문화와 기술, 물자와 지식을 서로 교환했다. 일본 서기에 기록된 대로 백제의 건축 기술과 불상 제작, 금속 세공, 의복과 재래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지며 두 나라의 관계를 돈독히 했다. 일본의 궁정에서는 백제 사신의 말을 경청하며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고, 장인들은 백제에서 전해진 기술을 실습하며 두 나라 문화가 서로 얽히도록 했다. 강가 언덕과 도성 성문에서는 군사들의 훈련이 계속되었다. 젊은 장수들은 활과 칼뿐 아니라 마음 수련과 전략적 사고를 배우며 내적 결의까지 다졌다. 그들은 북쪽 고구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백성들을 보호하고 도시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무령왕의 행정개혁은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었다. 그는 지방관청과 관리를 직접 점검하며 군사와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세금과 물류, 군사 배치, 외교와 문화 정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하며 백제는 한층 더 견고한 국가 구조를 갖추었다. 사찰과 수도원에서는 백제 문화의 심장부가 만들어졌다. 승려들은 경전을 연구하고 장인들은 불상과 사찰 건축을 완성하며 예술과 신앙을 함께 실현했다. 학자들은 중국과 인도에서 전해진 지식과 철학을 공부하며 교육 체계를 발전시켰다. 강과 도시, 시장과 학당, 사찰과 궁전이 서로 연결된 백제 사회는 이제 정치, 문화, 군사, 신앙이 조화를 이루며 번영을 이어갔다. 501년에서 523년까지 재위한 무령왕의 시대는 백제 중흥으로 기억되었다. 그의 치세 아래 백제는 단순히 강력한 군사력에 의존하는 왕국이 아니라 문화와 외교, 교육과 종교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국가로 자리 잡았다. 1971년 공주 송살리에서 발견된 무령 왕릉은 그가 실제 존재했음을 입증하며 백제 중흥의 물리적 문화적 증거가 되었다. 금빛 장식과 석재, 유물들은 백제의 권위와 번영, 장인과 학자, 승려와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강과 도시, 시장과 학당, 사찰과 궁전 속에서 살아있던 백제의 정신이 이곳에서 영원히 기록된 것이다. 강가의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다. 젊은 장수들의 활소리, 장인들의 망치질, 승려들의 연불과 학자들의 논쟁, 시장의 사람들의 웃음과 발걸음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백제의 숨결을 이루었다.
침류왕이 받아들인 불교, 동성왕이 맺은 외교, 무령왕의 중흥 모든 역사적 흐름이 한강과 금강, 도성과 시장, 사찰과 학당 속에서 살아 숨쉬며 백제라는 나라의 찬란한 시대를 만들어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